안녕하세요. 평소에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사연 신청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장녀였어요. 밑으로 여동생들 2명이 있고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야 했죠. 아빠는 고졸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꼼꼼한 아빠의 성격 때문에 공장장들은 아빠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만큼 아빠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 다행이었던 거죠. 그 덕에 저희 자매는 굶지 않고 살았으니 말이지요. 하여튼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하셨고 그 와중에 저희에게 말하셨어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마음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면 나만의 것, 남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나의 것이 있어야 해. 아빠도 지금은 남 밑에서 일하지만 언젠간 아빠만의 회사를 설립해야지. 아빠는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아주 운이 좋게 염료 공장을 싸게 넘겨받았고 거기서 4년 동안 공장 매출을 3배나 늘려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중국에서 밀려오는 값싼 염료 때문에 공장이 흔들리게 생기자 바로 팔아버리고 밸브 사업을 하셨죠. 가스관에 잠그는 밸브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 공장은 꽤나 잘 되었고 아빠가 일개 공장 직원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공장장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빠가 멋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극한의 상황에서 항상 버티고 잘 이겨내는 아빠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한 여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엄마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너는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성격이 억세니? 아주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넌 성격이 왜 이렇게 여자답지 못하고 사납니?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답다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 단지 제 할 말을 다하고 살았던 것일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장녀이고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동생까지 챙겨야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성격이 억세고 거친 사내 남자처럼 보였나 봐요. 하여튼 어른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치 저보고 요조숙녀가 되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는 요조숙녀로 살아남을 수 없었지요. 하여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학과 진학에 성공한 저는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센 척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더 잘 받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자주 당하고 그러는 것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저의 나약한 마음, 숨기고 싶은 가정 환경들 때문에 겉으로 더 세게 말하고 틱틱대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만난 남자는 그런 저를 무장해제하게 만들었어요. 유진아, 내 앞에서는 센 척하지 않아도 돼. 나는 유진이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라는 사람 그 자체로 내게는 선물과도 같고 힘들 때면 힘들다고 말하고 의지하고 싶을 때면 의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게 기대. 이제는 집안을 혼자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네 어깨에 있는 그 짐 같이 나누어 가지자. 엄청 감동했지요. 항상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던 저에게 누군가 인생의 짐을 함께 들어준다고 말하니까 그 말뿐이어도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남자한테 온 마음을 다 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정말로 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결심이요. 주변에서도 야, 니네 커플은 진짜로 결혼까지 꼴이 날 것 같아. 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 대박이다 정말로. 그래, 너네처럼 서로 죽고 못 사는 커플은 처음이다. 유진이를 어린 아이처럼 무장해제 시킨 남자는 네가 처음인 것 같아. 제 주변 사람들은 온순하게 변한 저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사랑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하여튼 결국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에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아이 없는 부부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신혼이었지요. 신혼 초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티격태격하는 부분들도 있고 부부싸움도 막 하기도 했고 하여튼 뭐 남들처럼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했지요. 저에게 다가올 사건을 꿈에도 못 꾸고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점점 연인이나 부부 사이보다는 가족, 아니, 친구, 아니, 전우애 같은 감정으로 함께 사는 남편과 저였지요. 아무래도 설레는 감정보다는 미움의 감정,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더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부 생활 중에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사막처럼 무미건조한 날들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아빠가 쓰러진 겁니다. 연매출 수십억, 100억대를 넘나드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아빠가 과로로 인해서 쓰러진 거였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큰일 났으니까 응급이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공장 직원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듣게 된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지요. 아빠가 뇌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깨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깨어난다고 해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요. 저는 그때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 돈만 벌고 쓸 줄은 몰랐던 우리 아빠, 이렇게 허망하게 내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게 어딨어. 아빠, 아직 죽을 때 안 되었어. 절대로 죽지 마. 아빠, 제발. 저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의 편이 아니었어요. 삐삐삐. 아빠의 가슴팍에 달린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계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고 응급벨이 울리자 간호사와 의사들이 모두 아빠의 병실에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해져 버린 아빠. 아빠는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공백이 생겨버린 아빠의 자리. 저는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만 매달리게 되었어요. 장례식 때도 정말 죽을 맛이었지요. 그래도 시모랑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잘 도와주었어요. 시모는 아이고 마음고생해서 어쩐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장례식은 우리한테 맡기고 한숨 잠이라도 좀 자고 와. 이대로 가다가 진짜 쓰러져.
그래, 여보.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여보 좀 쉬다가 와. 내가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어. 남편과 어머님은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심신이 지친 저는 결국 장례식 한켠에 있는 방에서 휴식을 취했죠. 남편의 장례식은 남편 그리고 시모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미영이가 장례식을 잘 도와주어서 복잡거리는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을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마음을 추스른 저는 고마운 친구인 미영이에게 은혜를 갚을 겸 남편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셋이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영아, 너 없었으면 지금도 마음고생 엄청 하고 되게 힘들었을 거야. 울 아빠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켜줘서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워, 미영아. 그리고 남편, 자기가 없었으면 나도 꽤나 힘들었을 거야. 저를 도와준 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미영이는 아니야. 나 이혼했을 때 네가 나 많이 위로해줬잖아. 이제 내가 그 마음을 갚을 차례지. 저희는 서로의 삶을 품앗이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난 이후로 저는 패션 관련 일을 하는 것도 그만두고 바로 공장에 뛰어들게 되었죠. 미대 출신인 제가 이공계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회계에 제가 능숙했기 때문에 사장의 자리에서 회계 관련으로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고 아빠가 하던 계약과 사인을 제가 할 뿐이었죠. 하면 할수록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안절부절한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요. 점점 저는 초췌해지고 안색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덜컥 맡았으니 말이지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많이 힘들지? 당신이 아버님 일 갑자기 덜컥 맡게 되어서 안색도 되게 안 좋고 내가 다 마음이 안 좋아. 당신은 미대 출신인데 갑자기 그런 일을 맡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남편이 저에게 뜸을 들이면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저는 왜? 무슨 일인데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이상하다 당신. 그게 아니라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버님 자리를 대신 맡아서 일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나는 대학 전공도 기계공학에다가 공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밸브 관련 설계도를 이해하기 쉽고 내가 일 처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남편이 사장 자리를 자기에게 잠시 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아빠의 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을 안 했고 그저 착한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정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말해주면 나야 너무나도 고맙지. 사실 사장 대리 역할을 하려면 이런저런 명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공장 일부 명의를 남편에게 넘겨줘야 했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고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공장 명의를 넘기고 남편에게 이사 직함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서류 작업까지 제가 틈틈이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사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 부단히 일을 하고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익히고 있었고요. 하여튼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일거리들을 처리하느라 엄청 바빴습니다. 바쁘니까 제 자신을 돌보기 힘들었고, 저도 심적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대학 동기를 만나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려고 한 막걸리 집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부슬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막걸리 집에는 사람이 딱 한 테이블만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자리에 착석을 하고 음식을 시키고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누가 저를 보고 허리를 숙여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겁니다. 혹시 하늘 장례식장에서 몇 달 전에 아버님 보내신 분 아닙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장의사였어요. 우리 아버지 염을 하시고 입관식 할 때 도와주신 분이었지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것인지 목부터 빨개져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갑자기 아직도 남편이랑 결혼 생활 하시고 계세요? 네? 아니, 갑자기 그런 거를 왜 물으세요? 이혼 안 했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남자 보는 눈이 없네, 진짜. 그 장의사는 한풀이를 하듯이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내가 장의사 일하면서 별의 일을 다 겪어보았지만 이런 일은 적응이 안 돼. 당신 남편이 입관식 끝나고 어머님이랑 저 찾아온 거 모르시죠? 입관식 때 친인척 분들이랑 당신이 노잣돈으로 쓰라고 아버님 주머니에 넣어둔 돈,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당신 시어매가. 아휴, 사돈 노잣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몇이나 있겠어요. 에휴. 그 장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진짜 내 남편 이야기냐고 수도 없이 물었지요. 그러자 술에 취한 장의사는 비틀거리면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내 마음에 불 지피고 떠난 장의사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오기가 발동을 했어요. 장의사가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장의사는 술에 취해서 잠에 들었고 그 앞에 있는 일행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말 다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상황에 같이 있었고 제 아들이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일해서 항상 저한테 언제 어디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녹음기를 들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가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왔는데 그때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그날의 일을 상세히 말해 주었어요. 필요하면 그때 녹음도 보내줄 수 있다고 진짜라고 하면서요.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살뜰히 우리 아빠 장례를 챙기더니 뒤에서는 노잣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들의 꿍꿍이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후려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했어요. 핸드폰을 싹 다 뒤지고 남편 몰래 컴퓨터도 뒤졌는데 거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대화,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인 미영이와 남편의 은밀한 만남까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남편과 미영이는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만나 3일을 꼬박 함께 일하면서 꽤나 가까워졌고 그때 사랑이 싹튼 거였어요. 소름이 돋았지요. 제가 아파서 방에서 쉬고 있을 때 그 둘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저에게 권태감을 느낀 남편은
미영이와의 설레는 감정에 휩싸여 외도를 하게 된 겁니다. 미영이도 그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고요. 둘이 아주 찰떡궁합으로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불륜질을 한 거고, 미영이는 제 남편에게 우리 아빠 공장을 차지하라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우리 재혼하자고 꼬드긴 겁니다. 시모도 제 남편에게 문자로 그랬더라고요. 장인 돌아가셨으니 네가 그 공장 가져야 하지 않겠니? 네 아내는 기가 워낙에 세고 성격도 억세니까 순순히 그 공장 넘길 리도 없고 네가 알아서 살살 구슬려 봐야지. 그러게 엄마, 와이프 성격이 워낙에 세니까 나도 뭐라고 함부로 공장 이야기 꺼내기가 좀 그렇네. 일단 상황 봐서 내가 공장 사장 자리 차지할 테니까 기다려봐. 그리고 공장 명의 이전받고 몇 년 뻐기다가 이혼하면 그 수십억, 수백억 공장 내 손에 들어오는 거지. 저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처음으로 심장이 진짜 쿵쿵거리는 소리를 귀로 들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와,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내 친구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공장을 뺏으려고 계획적으로 내게 다가온 거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그때 고삐가 풀린 것 같았어요. 화가 나는 것을 겨우겨우 마음에 잠재우고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싹 닫고 모른 척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강원도로 계약을 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아침에 남편이 여보, 오늘 강릉 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는 거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조심히 갔다 와. 응, 알겠어. 인사를 했습니다. 속으로 저는 지랄한다. 뭐 보고 싶을 것 같아? 내 친구 미영이랑 바람 피우잖아. 내가 그거 모를 것 같니? 어디서 망둥이처럼 생긴 것이 입 나불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을 때 거래처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약속을 미뤄야 할 것 같다는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차를 다시 돌려서 집으로 갔죠. 당연히 남편은 공장으로 출근한 줄 알고 있었고, 저는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소송 관련 상담을 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근데 제가 그날 엄청난 일을 겪어야 만 거죠.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에는 아주 무당이 칼날 위에 올라가서 쌩난리가 난 겁니다. 남편이랑 시모는 무릎 꿇고 무당 이야기 듣고 있고, 대문을 열고 제가 들어오니 그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놀랐지요. 무슨 집에 오색깔 깃발이 걸려있고 바닥에는 쌀알이 퍼져있고 무당 옆에서 북치는 사람은 팥을 제 남편이랑 시모한테 뿌리고 있고, 이게 뭔 시트콤 드라마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가 무당을 불러서 제 남편이 우리 아빠 공장 무사히 뺏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의 억센 기, 성격을 죽이고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밟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무당까지 불러서 그 난리를 친 거였죠. 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전호흡으로 진짜 성악하는 사람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빡 질렀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코끼리가 꾸에 소리 지르는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무당은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 어머 하면서 칼날 위에서 미끄러졌고,
순간 발에서 피가 쫙 나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를 보고 보통 기운이 아니야. 장군 기운이야, 장군 기운. 장군을 내가 몰라봤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북을 가지고 있는 조수처럼 보이는 분에게 가자. 이러다가 화만 당하겠어.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드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벌받아. 무당은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당의 그 싹 돼지기름 발라가지고 묶은 똥머리를 탁 잡았습니다. 집은 치우고 가야지. 이거 누구 보고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니 무당이 화들짝 놀라서 어버버 거리더니 바로 납작 엎드려서 바닥에 떨어진 쌀이랑 파치랑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는 그 조수한테 걸레를 던지면서 집안 싹 닦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진짜 저도 제가 웃겼어요. 무당을 상대로 기싸움에서 이긴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남편이랑 시모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저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망둥어 같은 입술을 손바닥으로 팍 때린 뒤 저는 소리쳤어요. 네가 미쳤구나. 내 친구 미영이랑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아빠 노잣돈까지 가지고 가고 공장도 뺏으려고 해?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눈썹 사이에 난 노란 색깔 여드름을 엄지손가락으로 팍 눌렀습니다. 무슨 콩국물 같은 염증이 쭉 튀어나왔고 남편은 으악거리면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요. 아주 꼴에 바람 피운다고? 피부과도 다니고 난리친다. 추한 거 알아? 너 진짜 늙은 오이야. 정신 차려. 너는 아직도 네가 파릇파릇한 새싹 같아? 너는 썩은 내 진동하는 망둥어일 뿐이야. 썩어 빠진 망둥어야. 저는 남편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주 옆볼이 넓적하고 면적이 넓어가지고 찰지더라고요. 제가 남편 뺨을 때리니까 시모는 우리 아들한테 뭐하냐고 하면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막아준 사람이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 시모 손을 잡고 장군님 기운 가지고 있는 사람 함부로 때리다가 진짜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니 시모는 고개를 팩 돌렸습니다. 아주 무당은 집 청소하고 남편은 여드름 터져가지고 거울 보면서 울고 시모는 고개만 팩 돌리면서 끝까지 자존심 안 상한 척하고 개판이었어요. 그리고 웃기고 슬펐지요. 무당은 제가 사람을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뒤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놓았고 시모는 혼자서 꿍시렁거리다가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욕을 퍼부었어요. 당신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 천벌 받는다고 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얼굴값 한다고. 잘생긴 얼굴값이 아니라 못나고 여드름 폭발한 썩은 망둥어 같은 놈 거두어줬더니 자기 잘생긴 줄 알고 얼굴값 제대로 해서 너무 보기 싫어. 말하면서 욕을 냅다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미영이한테 상간녀 소송 걸었고 제 동창들에게 미영이가 제 남편이랑 바람나고 상간녀 소송당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애들 사이에서 미영이는 소문이 아주 더럽게 나고 소위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미영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이혼하고 나서 너무나도 외롭고 마음이 헛헛해서
자기가 실수했다고, 정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웃겼습니다. 니 진짜 미쳤구나. 외로우면 남의 남편 꼬셔도 돼? 그것도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휴, 정말 가지가지 한다. 나는 너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한 번만 더 띄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리고 욕을 카악하고 친구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 승소하고 위자료 받고 저는 아빠의 공장을 20년 넘게 아빠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일하신 분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사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만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공장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경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그들이 훨씬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저도 그들에게 일을 맡기니까 속이 다 후련했고 시원했습니다. 오히려 공장은 그 이후로 더 잘 돌아갔어요. 저는 공장에서 물러나고 디자인 쪽으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적성에 맞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와, 정말 세상 놀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야, 유진아, 너 그거 들었냐? 네 전남편 너한테 망둥어 닮았다고 여드름 난 입술 두꺼운 망둥어 같다는 소식 듣고 충격이 엄청 컸나봐. 얼굴 갈아엎었대. 양악 수술하고 광대 쳐내고. 그런데 수술 완전 망했나봐. 얼굴이 무슨, 와, 진짜 쥐포 같아. 에? 쥐포 같다고? 친구가 보여준 전 남편의 성형 후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쥐포에다가 립스틱으로 망둥어 입술을 그린 후 검은 깨로 눈을 그린 것처럼 생겼어요. 수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화가 안 되었고 까만 피부에 입술만 둥둥 뜨고 하여튼 전 남편은 벌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남의 아빠 노젓돈 훔쳐가지고 수술하다가 망해서 우울증 걸린 꼴 좋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영이의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미영이는 상간녀 소송에 걸린 이후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었나 봐요. 그 이후로도 유부남이랑 만나는 것을 반복하였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마어마한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내야 할 위자료만 1억 정도 된대요. 한 사람당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하니까 거의 적어도 3명의 남자랑 불륜질을 하다가 사법기관에 참교육을 당한 거였지요. 꼴 좋았습니다. 제가 꼭 복수를 안 해도 지네들이 알아서 자멸을 하더라고요. 한 명은 성형 중독이 되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한 명은 불륜 중독이 되어가지고 인생이 파탄나버리고, 저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구나 싶었고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무당이 너한테 벌벌 기면서 너네 집 청소까지 싹 하고 간 사람인데 너는 조상님이 지켜주는 존재인가 봐. 그러니까 불륜녀랑 네 전남편이 그렇게 인생 망한 거지. 안 그래?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어릴 때는 저의 강인한 성격, 센 성격 때문에 어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항상 성격을 죽이고 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크고 나 보니까 저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로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하고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네요. 에휴,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라고 배우잖아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내 마음에 상처만 무수히 생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장의사분을 따로 찾아갔어요. 정말 고맙다고. 만약에 그날 그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남편한테 우리 아빠 공장 뺏기고 다 뺏겼을 거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장의사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하여튼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정말로 참 다행이라고 하면서 되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참 착한 사람이었지요. 저에게 노잣돈 챙긴 사람들은 결국 가족이 멸망하거나 오래 못 살더라. 그러니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오. 참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망둥어, 입술에 여드름 난 것처럼 생긴 망둥어 전남편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졌고 상간녀, 불륜 저지른 그 미영이는 술집에 갔다가 다방에도 갔다가 정말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제가 남편이랑 소송 중일 때 무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일 미안하다고 자기네들도 20년간 무당 일하면서 칼춤 출 때 한 번도 칼에 발 베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기운이 너무 세고 이상해서 결국 처음으로 실수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실수까지 하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사죄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사람 사주하고 저주하는데 신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당들은 고개를 조아리면서 알겠다고 하고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돈을 노리고 무당까지 불러가지고 구술한 어머님과 전남편. 참 인간은 간사하고 속을 모르는 존재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찌되었건 믿었던 사람에게 저는 배신을 당한 거니까 초반에는 충격이 크고 그랬지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고 지금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편해지고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제가 운이 좋았어요. 막걸리집에서 장의사를 만난 것도 천운이었고 그 장의사가 술에 취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도 운이 좋았지요. 그리고 무당이 저를 보고 쫄아가지고 실토를 하고 사과한 것도요. 아마도 하늘에 있는 아빠가 저를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술술 헤쳐나갔나 봐요. 이제는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그럼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